자, 우리가 의무론을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칸트의 의무론을 봤고요. 자, 이제는 공리주의 윤리 갑시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가 두 개였죠. 의무론과 공리주의. 그러니까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같이 묶일 수 있는 기준이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였어. 반면에 행위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덕윤리랬죠. 그럼 굉장히 현대적인 윤리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까지는 근대예요, 여러분. 다 칸트도 근대고 공리주의도 근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뭘 중요시 여기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자, 공리주의는 여러분은 뭐 살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리. 이 공은 많은 사람들이야. 다수에게 리, 이익입니다. 이익. 다수의 이익을 강조하는 게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하는, 자, 중요한 편 다 나왔어요. 공리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 쾌락, 행복, 유용성. 자, 공리주의는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하는 뭐가 기준이야? 유용성. 유용성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얘네도 굉장히 명쾌해요. 공리주의도 칸트의 의무론만큼이나 과학 같아요. 집어넣으면 옳고 그름을 고민할 때 공리주의 따라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언을 한다면 조언은 정말 쉬워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인 게 이익인 겁니다. 옳은 겁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이 선이에요. 방금 말했잖아. 유용성에 따라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한다잖아요. 예를 들어 공리주의자의 두 명이 나올 텐데, 자, 벤담과 밀이 나올 텐데, 먼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벤담이 나오죠. 자, 벤담은 뭐 여러분도 정말 너무 유명한 이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더 많은 사람의 행복, 더 많은 사람의 쾌락,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리로 설정했어요. 역시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나 법칙이나 비슷한 용어예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 원리로 설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위자가 아니라 뭐 행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행위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현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성격과 의의를 지닐까? 자, 여기 보시면 벤담이 나오죠. 영국의 법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모든 쾌락은, 자, 여기 쾌락은 행복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쾌락 그 자체는 행복이에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표현 나오죠.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양적 공리주의자이다. 그러면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 자, 여러분한테 두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요. 2시간의 여유 시간. 자유 시간이라고 할게요. 쓰지 마세요. 여기는 2시간에 여러분한테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 2시간 동안에 잔다. 잠. 2시간 동안에 게임을 하겠다. 2시간 동안에 드라마를 보겠다. 2시간 동안에 유튜브를 하겠다. 2시간 동안에 축구를 하겠다. 2시간 동안 멍 때리겠다. 여러 가지겠지. 자, 이게 뭔데? 다 여러분이 뭐야? 2시간의 자유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 근데 자는 거, 게임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뭐 축구하는 거, 멍 때리는 걸 다 뭐야? 질적으로 같다고 본다니까요. 누구는? 벤담은. 여기다가 2시간 자유시간을 공부. 미친 거 아니야? 왜? 어떤 애는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과 잠이 같다고 말했어요. 같다. 질적으로 동일한 쾌락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적 공리자라고 보고, 그 다음 벤담은 뭐라고 했어? 쾌락을 뭐 할 수 있대? 계산이 가능하대.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해요? 내 얘기가 아니야. 제레미 벤담이 한 얘기야. 알겠지?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강도, 안 나왔군요. 쓰세요. 벤담은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이렇게 7가지를 제시했다. 양적 공리주의
네모하시고요. 벤담 옆에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써주세요. 자, 그리고 공리주의자 하면 이 제레미 벤담이랑 그 밑에 나오는 밀을 배울 텐데, 밀은 벤담이 아빠 친구죠? 아빠 친구예요. 거의 천재 정도 아니고 초천재입니다. 초천재. 우리가 보면 위인전을 읽을 때 뭐 3세의 천자문을 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보면 5세에 뭐 공자를 다 읽었다. 그 정도예요. 밀은. 초천재. 그 다음에 뭐 아빠도 다 교수고 집안도 그렇고 아빠 친구가 그냥 흔하게 만나는 아빠 친구가 벤담이니까. 그쵸? 대표적인 공리학자 2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벤담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계산 가능하다고 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라고 보잖아요. 반면에 밀은 쾌락에도 뭐가 있다? 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사상가로 여기 좋습니다. 밀이 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말 안에 뭐야? 얘들아, 배부르는 뭐니? 쾌락이죠. 배가 고픈 건 고통이야. 배가 부른 건 쾌락이고. 그 다음에 만족한 건 뭐야? 이것도 쾌락이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밀은 쾌락에 질을 나누고 있어요. 배가 부른 그런 쾌락보다는 단지 배가 좀 고프더라도 돼지보단 뭐가 낫다? 인간이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질을 나누고 있어요. 자, 똑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뭔가 불만족스럽지만 바보보다는 뭐가 낫다고?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말하면서 쾌락의 질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과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 있어요. 대표적인 공리주의 학자들이죠. 공통점은 뭔데? 둘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건 변함없어요. 그건 공리의 원칙입니다. 여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원리라고 말하지. 우린 이걸 다른 말로 써요. 이게 공리의 원칙이에요. 모든 공리주의자들은 질적이든 양적이든 그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자들은 이건 기본입니다. 공리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그러면 일단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칸트의 의무론과는 뭐가 다르냐면 칸트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했지. 내가 어린아이, 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동기가 중요하잖아. 칸트한테는. 얘는 아니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안에 들어있어. 동기보다 뭐가 중요해? 결과.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생각 열기가 마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잖아요. 우린 이 내용 말고 트롤리가 나오죠. 트롤리. 열차에 이제 그 딜레마가 나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정말 많은 예를 드는데, 자,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도구를 갖고 있어. 이 도구를 이쪽으로 틀면 기차가 여기로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리면 일로 갈 수 있는데 저 멀리서 폭주기관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서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관차를 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일로도 움직일 수 있어. 이쪽에는 무고한 아직까지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6세에서 7세의 어린아이들 5명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여기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자, 20명이 철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차는 못 멈춥니다. 그냥 일로 보내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 흉악범이야. 20명의 흉악범, 무고한 5명의 어린아이. 넣으세요. 벤담과 밀이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명인데 50명이면 계산합니다. 아까 계산해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은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공리주의적 법칙에 의하면 일로 틀어야지. 5명의 어린아이를 죽여야죠. 뭘 위해서?
20명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해요. 첫째, 공리주의의 행위는 동기보다는 쾌락과 행복이야. 동기보다는 이익과 행복이라는 주체입니다. 결과를 강조한다.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역시 이렇게 줄을 빼서 쓰든 옆에서 쓰시면 되죠. 여기에 중요한 표현 나와요. 공리주의는 도덕적 선악의 기준으로 이거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 선악의 기준으로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슨 주의라고 표현한답니까? 공리주의를 다른 말로 결과주의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써주세요. 필기. 좋네요. 난 안 쓰고 여러분은 쓰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리주의는 결과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주의의 관점을 갖는 공리주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적 판단에 나오지. 요게 차이점이야. 아까 칸트의 윤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했거든? 그 문제의 포인트겠죠. 칸트랑 비교해서 공리주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답니다. 또한 행위의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그럼요. 아까 뭐 했잖아. 유용성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행위의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뭔데? 장점이야. 공리주의의 장점. 그러나 이제 나오겠지. 단점 한계. 내면적인 동기를 무시하여 그릇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도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내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구했어.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옳은 행위죠. 하지만 내가 왜 구했어? 제발 아들이야. 손자야. 내가 쟤를 구해주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내면적 동기를 공리주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얘기죠. 둘째,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의 조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공리주의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 측면입니다. 개인과 사회. 공리주의자 밀은 아까 말했던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죠. 밀은 인간을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에 나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요, 요런 부분들, 현대 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 과목이 윤리와 사상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현대 생활에, 현대 윤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때 적합한 사상은 그러면 공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리주의. 자, 다음요. 계속해서 공리주의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점과 한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도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죠. 공리주의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수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했죠. 다수결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또 여러분 쓰세요. 여기다가 민주주의와 연결됩니다. 또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총합을 계산할 때 공리주의는 신분, 빈부격차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좋습니다. 평등의 원리를 지향한다. 그런 다음에 연결시켜요. 다수결의 원리도 평등의 원리도 다 뭐와 연관됩니까?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는 지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정리할 때 여러분 따로따로 빼야지. 알겠지? 배울 점 한계 이렇게. 그러나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제 한계잖아. 개인의 권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는 한계를 지닌다. 아까 한계점으로는 두 개가 나왔죠. 개인의 자 너무 결과를 강조해서 내면적 동기를 무시한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예요. 개인의 권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인간 내면의 동기를 소홀히 하고 이익이나 쾌락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주체는 아닌가? 그럼 써야겠죠.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 내면의 동기를 소홀히 한 건 안 쓰셔도 돼요. 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익이나 쾌락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또는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 자, 썼으면 다시 보세요. 공리주의 전에 쾌락을 강조한 철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대에 쓰세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에서도 뭘 강조했냐면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도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공리주의에도 이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문당하면 아프겠죠?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뜻이야. 배가 너무 고파. 고통스럽지? 그것도 뭐야? 옳지 않은 거야. 근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 일단 그러면 쾌락이 즐거움이 오겠죠? 그럼 선이지. 근데 너무 많이 먹어. 어떻게 됩니까? 또 배가 아프지? 그것도 뭡니까? 고통이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의미는. 자, 여기 보시면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 선하고 옳은 행위이며 행복을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는 악하고 그른 행위라고 보았다. 이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공리주의와 에피쿠로스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입니다. 근데 사실 벤담이 공리주의를 처음 얘기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쾌락에 직접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내가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것과 정말 옳은 일을 하고 똑같이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게 같다고 봤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나오는 거야. 쾌락은 물론 옳은 거지만 그 쾌락에는 뭐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서 행복한 것과 육체적인 쾌락이죠. 육체적인 쾌락이잖아. 잠을 자서 행복한 거. 그것과 아니면 내가 정말 지적인 활동을 해서 정말 알고 싶은 학문을 해서 알아냈어. 안 풀리던 문제를 풀었어. 너무 행복해. 그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라고? 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말을 하잖아요. 비교하고 있어요. 바보랑 누구를? 소크라테스를. 얘가 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력이 이 대목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까 말했던 거. 샌델이 얘기했던 거. 그러면 경제적 이익은 154만 달러라고 말하는 이 경제학자들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몇 죽더라도 속도를 높여서 얻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가서 최대 행복이겠죠. 모든 국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더 선이니까. 그러면 여기 볼게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올려야 할까 낮춰야 할까 해서 미국 사회에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교통사 먼저 경제적 이익이야. 그러면 왜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높이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뭐가 시간적인 이익도 있고 연료 비용도 줄겠지. 그것까지 계산한 거야. 이익을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나눠 계산하여 일명
사람 목숨값을 계산한 국토부의 문서가 유출됐대요, 미국에서. 미국은 참 유출도 잘 되죠. 대중들에게 크게 비판받은 사건을 담은 것이다. 고속도로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목숨을 희생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편의라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리주의 논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우리가 방금 봤던 공리주의의 뭐요? 두 가지 한계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개인의 권리, 여기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개인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샌델이 이 대목을 실은 겁니다.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도요. 여기 한 명의 사람과, 그러면 봐봐. 공리주의에 의하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한 명과 20명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개개인의 인권을 계산한다면 이 한 명의 사람도 뭡니까? 20명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그 문제를 공리주의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느낌 오죠? 자, 선생님이 지금 넘어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나서 넘어간 건 다시 돌아가서 필기할게요. 현대 공리주의는 다시 네모하세요. 규칙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씁니다. 이게 현대 공리주의. 그 다음에 행위 공리주의 네모하세요. 이게 고전 공리주의. 그러면 고전이 누군데? 벤담과 밀은 행위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고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현대 공리주의를 우리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다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행위 공리주의가 앞에서 배웠던 벤담과 밀. 선생님, 벤담과 밀은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자.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행위 공리주의자들입니다.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서 유용성을 따진다. 벤담과 밀은요, 기본적으로 행위 공리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요. 그건 벤담과 밀의 공통점이에요. 행위 그 자체의 유용성, 결과의 유용성. 그러면 앞에 봐봐 얘들아. 공리주의는 똑같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 결과의 유용성을 따지는데 얘는 행위 결과의 유용성이고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 결과의 유용성이야. 일단 봐도 설명할 겁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렇겠지. 현대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는지.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규칙, 한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유용성이 더 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왜냐면 이 고전 공리주의자들이 어떤 비판을 받았는지 보세요. 여기 얘가 나옵니다. 시험 부정 행위나 뇌물 수수와 같은 그릇된, 이건 잘못된 행위죠. 일단 시험에 부정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못된 행위야. 우리가 도덕을 안 배워도 저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다음, 뇌물을 받았어. 역시 우리가 도덕을 안 배워도 저건 나쁜 일이야 생각할 텐데 이런 그릇된 행위도 행위 공리주의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냐면 결과가 좋으면 옳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후에 학자들이 그래서 벤담과 밀한테 야, 니네가 말한 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뇌물을 받아서 100명의 사람을 살렸어. 그러면 그 뇌물 받는 행위도 옳은 행위잖아. 그럼 그건 선이니? 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지? 한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그 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행위 공리주의자들이. 그래서 누가 등장했대? 현대 공리주의자들, 규칙 공리주의자들 등장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 공리주의가 굉장히 위대한 철학인데 자꾸 이런 비판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자. 살인은 안 돼! 라는 겁니다. 살인은 안 돼. 사람을 죽여선 안 돼. 이렇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규칙을 일단 정해놓고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잘 봐.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살짝
살짝 어긋나도 옳다는 뜻입니다. 물론 얘네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둘 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의 원칙 하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이건 둘 다 공통점이야.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는 조금 더 뭐야? 유동성을 발휘하는 거죠. 조금 더. 뭘 만들어 놓고 행위의 규칙을 만들어 놓대요. 근데 그 규칙도 여러분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위에는 절대적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 보편적 규칙. 그 다음 사회적 규칙. 가장 마지막이 개인적 규칙이죠. 아까 우리가 칸트 하면서 나는 방학 동안에 매일 6시에 일어날 거야. 그거는 개인적 규칙이야. 알겠어요? 사회적 규칙은 학교는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돼. 그게 사회적인 규칙이에요. 보편적 규칙은 진짜 어떤 나라에 가서든 그 나라의 교통법규는 지켜야 돼. 이거는 또 보편적인 규칙이죠. 왜냐면 나라마다 교통법규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속도가 제한 속도가 50인 곳이 있다면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 60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건 보편적 규칙이야. 그러면 절대적 규칙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겁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칙에도 레벨이 있어서 나오죠. 규칙들끼리 충돌할 때에는 상위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라마다 절대적 규칙, 보편적 규칙, 사회적 규칙, 개인적 규칙이 완벽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은 있어요. 규칙에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 상황에 따라 규칙에 대한 예외가 아까 말했지만 절대적 규칙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할 땐 죽이잖아요. 그럼 예외가 나오잖아. 그런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에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규칙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의 합을 일일이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되게 유명한 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기차의 딜레마 얘기했잖아. 그럼 이번엔 여기에 순수한 아이들 5명, 죄 짓지 않은 5명과 여기는 중범죄자들인 7명이 있다고 칩시다. 6명, 1명 차이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생명을 계산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유용하지? 얘네들이 앞으로 더 살 날이 많고 얘네가 나이가 몇 살인지 다 계산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기차를 돌렸을 때 그게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할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누가? 규칙공리주의자들이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두 가지 얘기야. 너무 잘 나와 이거. 규칙공리주의가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썼던 거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행위도 결과가 유용하면 옳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일일이 계산해서 적용하는 거. 그때 잠깐 기다려봐. 나 계산 좀 해볼게. 이게 더 이익이 가는지 이게 더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지금 내가 1시간을 쉬는 게 자 선생님이 80명의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학생들이 몸이 피곤하다고 이제 피로를 호소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손을 들어봐. 지금 도저히 못하겠는 사람 했더니 5명이 손 들었어? 참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든 손 들어봐. 10명이 손 들었어? 나 지금 쉬면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이 손 들었어.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때 이 점수 몇 점이고, 그래, 지금 쉬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학생한테 이기겠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이거예요. 누가 규칙공리주의자들이 행위공리주의자를 비판할 때, 그럼 어떻게 매번 일상생활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80명 중에 70 몇 명한테, 60 몇 명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는지 계산할 거니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두면 선택이 빠르겠죠. 이거 규칙이잖아. 교통법규 지키라고 했어. 그럼 지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옳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 공리주의인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말한 겁니다. 해서 공리주의의 세 종류를 굉장히 단순하게
내용 많이 빼고 여러분 교과서는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더 나온다면 그건 선생님들이 만든 프린트가 될 겁니다. 자, 필기를 좀 할 거니까요.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잠깐 봤었는데 아퀴나스는 거짓말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악의의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 중에서 악의적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말고 나쁜 의도를 가진 거야. 중상 모략을 하는 거지.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은 아까처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사슴을 사냥꾼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이타적 거짓말이죠. 우리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타적 거짓말의 극단적인 예. 우리가 일제 식민지치할 때 독립운동가를 생각해봅시다. 잡혔어요. 동지를 불어. 말하면 됩니까? 그럼 칸트는요? 선생님 칸트의 정언 명령이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혔는데 일제 경찰들에게 제 동지들이 있는 곳을 모두 불어야 합니까? 불어야죠. 하지만 이타적 거짓말은 내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막 손톱을 뽑히고 그치? 손톱 뽑히는 어떤 고문, 물고문을 받으면서도 나의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타적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을 약간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걸 거의 같이 쓰죠. 선의의 거짓말과 이타적 거짓말을 같이 쓰지만 아퀴나스에 의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니까 자,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자기가 작은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어느 날 물었어. 야, 나 키 좀 큰 거 같지 않아? 그러면 그냥 기분 그래 너 좀 큰 거 이러면 되잖아. 재봤어? 정확하게? 몇 센치 알았는데 야 너 그때 얼마였어? 158.2였어? 너 지금 158점 안 컸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인과 관계 나빠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가장 많이 하는 게 자 남자친구가 자기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근데 내가 딱 봤더니 안 어울려. 근데 그 친구가 막 상기된 표정으로 나 어때? 근데 여자친구가 정말 안 어울려. 이거 싸웁니다. 와 영혼 없더라도 잘 어울리는데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의의 거짓말. 그러면 아퀴나스한테 선은 뭡니까? 선? 이타적 거짓말은 선이에요. 확실하게. 그럼 선생님 선의의 거짓말은 어떤 걸까?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악의 거짓말은 확실히 악입니다. 뭐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 얘는 두세요. 일단 이렇게 선의 거짓말은 물음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거짓말이 선과 악이 될 수 있다라는데 중점을 두세요. 칸트는 예외 없지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학습지인데 뭐 반번은 쓰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오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배웠잖아요. 의무론은 다시 자연법과 칸트 윤리로 나눴습니다. 자 자연법 윤리는 쓸 수 있겠죠. 누구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담겨있다. 누굽니까 여러분? 쓰세요 답을. 못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토마스까지는 안 써도 돼요. 아퀴나스는 써야죠. 아퀴나스. 발음이 이상한데요?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기 전에 이 교실을 나가서 까먹어도 되는데 이 교실에서 외우세요. 자연법의 기본 원리는 뭐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여기서 선은 뭔데? 자기 보존, 종족 보존, 그 다음에 진리탐구야. 여기서 말하는 진리탐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탐구. 그게 선이었어. 다음 칸트도 의무론에 들어갔잖아요.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인 뭐의 형태로 제시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했잖아. 4글자. 초성을 줄까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언명령이야. 정언명령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가언명령. 가언명령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내가 아침 6시에 매일 일어나면 나한테 용돈을 줘. 이런 거야. 다음 선의지만이 옳은 행위의 동기가 된다.
보편타당한 도덕법칙 또는 원리를 제시하는 게 칸트야.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위에 거를 너무 외워서 아래 걸 까먹어요. 칸트는 굉장히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 도덕법칙을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야?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체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리주의 배웠죠? 공리주의 하면 뭘 까먹지 마? 공리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고통은 악, 쾌락은 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쾌락이나 행복을 증진하는 유용성. 그래서 현대 윤리 중에 실용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유용성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특징. 행위의 동기보다는 이익과 행복이라는 뭘 강조했다고요? 여기 동기보다는 뭘 강조했겠습니까? 결과겠죠. 동기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왜 이러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의 조화를 추구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덕윤리로 가보죠.